빗줄기가 쏟아지는 장례식장 앞 10살 소년이 관 속 손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소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정우진이었죠.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내보내. 경호원이 소년의 작은 가방을 계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소년이 빗속에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도련님, 저 따라오세요. 20년간 집안 가정부로 일하던 이순자였습니다. 그날 왜 하필 순자 아줌마였을까? 그리고 사라진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 제 이름이 지워지기까진 단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살아계셨거든요. 아침마다 저를 꼭 안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 지훈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엄마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본 적 없는 약 봉투가 있었거든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울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고개를 저으며 나올 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빠는 장례식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해외 출장이라고만 했죠. 대신 아빠의 오랜 동업자였던 정우진 아저씨가 마치 주인처럼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낯선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진 아저씨의 아들이라던 민호였죠. 저는 엄마관 앞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엄마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계실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정우진 아저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야, 이리 와.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죠. 현관 앞에는 제 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지만 정 아저씨는 대답 대신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진 아저씨가 모두가 듣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박 회장님 핏줄도 아니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경호원이 제 가방을 계단 아래로 던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죠.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핏줄이 아니었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저는 비에 젖은 채 계단 아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펴주었어요. 올려다보니 이순자 아줌마였습니다. 평소에 말없이 청소만 하시던 분이었죠. 도련님 가시죠. 아줌마가 제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대답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아줌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살아요. 안 나가면 도련님은 사라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줌마와 함께 걷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저 방 내 거다. 정우진 아저씨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방이었던 곳.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방을 이제 다른 아이가 쓴다는 거였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버스가 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외쳤어요. 기사 아저씨.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가 동전을 꺼내 요금을 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줌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지금부터 이런 것도 배워야 해요. 버스 창밖으로 그 큰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잠겨 있었죠.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버스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 아줌마는 사람 많은 역을 피했고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표는 항상 현금 창가가 아닌 구석자리였죠.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는 고파서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아줌마가 멈춰선 곳은 산비탈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낡은 흙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서울집 화장실보다도 작은 그 단칸방이 이제 제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나 여기 싫어요. 다시 집에 갈래요. 그런데 제 울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갑자기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숨을 삼키듯 말하더군요. 여기서도 누가 보면 끝이야. 도련님, 이제부터 박지우는 없어. 그러더니 제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던졌습니다. 부엌에서 라이터를 들고 나왔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줌마는 대답도 없이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입고 온 부드러운 셔츠, 엄마가 사준 운동화, 아빠가 골라준 스웨터가 들어 있었죠. 아줌마는 그걸 망설임 없이 마당가에 쌓인 마른 잎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안 돼요. 내 옷이에요. 그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거라고요. 저는 울부짖으며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어요. 그러고는 제 뺨을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짝! 머릿속에서 번쩍 불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손바닥이었죠. 정신 차려, 박지훈. 재벌집 도련님은 저 불길 속에서 벌써 죽었어. 이제 여기 있는 건 갈 곳 없는 거지 새끼 하나뿐이야. 아줌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줌마는 제 브랜드 옷 대신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와 촌스러운 초록색 트레이닝 바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입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가 먹을 밥값 내가 몸으로 때워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아줌마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살이 닿는 곳마다 까끌거리고 쉰내나는 헌 옷을 입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아줌마는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낡은 호미 한 자루를 쥐어주더군요. 뒷마당 밭함에 못 끝내면 아침은 없다. 이슬이 발가락을 적시는데 아줌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웃집 품팔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나는데도 아줌마는 저녁에 돌아와서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다 못 끝냈어. 저녁 굶어라며 차갑게 내뱉었죠. 마을 아이들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울 말씨를 쓰고 비실비실한 저를 보며 망한 집애라며 놀려댔어요. 흙탕물에 처박혀 엉엉 울고 들어오면 아줌마는 저를 안아주는 대신 마당 수도가로 끌고 가 찬물을 틀어버렸습니다.
맞고 다니는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내 몸 내가 못 지키면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 정말 독하디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아줌마는 저를 방 안에만 가둬두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제 종아리는 회초리 자국으로 가득했고 손등은 터져서 피딱지가 가실 날이 없었죠. 하지만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제 몸에 단단한 살이 붙기 시작하더군요. 징징대던 울음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일을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절대로 칭찬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산에서 캐온 땔감으로 구들장을 집힌 날은 아주 슬쩍 제 밥그릇 밑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깔아주곤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마을 구멍가게에서 눈깔 사탕을 하나 슬쩍 한 적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저를 가게 주인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아저씨가 말리는데도 제 종아리가 터지도록 회초리를 휘둘렀어요. 비굴하게 남의 것 탐내는 놈은 내 자식 아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까지 팔아먹지는 마라. 그날 제 종아리에서는 진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피하고 서러워서 정말 죽고 싶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아줌마가 항여 연고를 제 다리에 발라주며 나지막하게 말하더군요. 지훈아, 너를 버린 사람들은 내가 밑바닥에서 비굴하게 구걸하며 살길 바랄 거야. 내가 도둑놈이 되고 양아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너 그 사람들한테 지고 싶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줌마의 회초리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밴 도련님이라는 나약한 껍데기를 깨부수기 위한 거였다는 거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편지라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삼촌이라도 아빠라도.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거였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데리고 읍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집에서 때만 하는 건 끝이야. 오늘부터는 여기서 진짜 세상을 배워. 아줌마가 제 손에 쥐어준 건 낡은 목판 하나와 싸구려 껌 몇 통, 그리고 초콜릿 몇 개였습니다. 이거 다 팔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 마. 밥값은 내가 벌어야지. 아줌마는 저를 시장통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막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귀찮다는 듯 피해갔고 시장 상인들은 어디서 애가 장사를 하느냐며 텃세를 부렸죠. 껌 사세요.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발끝만 쳐다보며 서 있는데 지나가던 술 취한 아저씨가 제 목판을 발로 툭 치고 가더군요. 야, 꼬맹아, 길 막지 말고 썩 꺼져. 껌통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멀리 전봇대 뒤에서 나를 지켜보던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줌마는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짱을 낀 채 그것밖에 안 되냐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나는 영원히 저 사람들에게 발로 차여도 되는 존재로 남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껌 사세요. 이거 씹으면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처음에는 다들 무시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들 짐을 같이 들어다 주고, 가게 앞에서 손님을 부르는 상인 아저씨들 옆에서 같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조금씩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기특하네. 꼬마야, 여기 거스름돈은 됐다. 어떤 아줌마가 건네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그 종이돈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그 전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장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는 이른바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껌을 좀 팔기 시작하자 동네 형들이 몰려왔습니다. 야, 여기 자리세 내야 하는 거 몰라? 먼 거 다 내놔. 형들은 제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갔습니다. 무서웠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판을 품에 꽉 안고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밥 먹고 살 돈이에요. 못 줘요. 결국 두들겨 맞았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 부어올랐죠. 돈도 결국 뺏겼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저를 보고 아줌마는 대야에 물을 받아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분하냐? 아줌마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해라. 힘이 없으면 내가 번 것도 못 지키는 게 이 바닥이야.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지킬 힘을 기르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장사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껌을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심부름을 자처하며 그들의 자기 사람이 되기로 했죠. 아침 일찍 나가 시장 골목을 쓸고 바쁜 상인들 대신 배달을 뛰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이 저를 지켜주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줌마,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마당에도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죠. 방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너는 못 살아남아. 포기해라.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하지만 아무도 손자 아줌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 구멍가게, 이웃집, 어디에도 아줌마는 없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오두막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혼자 남겨진 게 실감났습니다. 이틀째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 구멍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도 전에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뒷골목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불량배 형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새끼 또 왔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하자. 형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벽돌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안 무사할 줄 알아. 제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형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골목을 빠져나갔죠.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순자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아줌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제 됐어. 넌 살아남았어.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시험이었다는 걸. 아줌마는 제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그때 너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해. 오늘 내가 그걸 증명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옆에 있을 때도 저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회초리를 맞아도 울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또 맞아도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있던 나약함이 완전히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강철 같은 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17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인들은 저를 믿고 물건을 맡겼고 손님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저를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너를 진짜 세상으로 보낼 때가 됐어. 27살이 되던 해 가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죠. 아줌마는 제가 번 돈과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저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지훈아, 복수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하는 거야. 가서 제대로 배워와. 공항에서 아줌마가 제 손에 쥐어준 건 낡은 여권과 장학금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명문대를 졸업했고 월스트리트의 비정한 자본 논리를 몸소 익혔죠. 그리고 드디어 제임스 박이라는 이름의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있던 그 빌딩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강남 최고급 오피스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유망한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 회사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그들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제 요새나 다름없었죠.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박 회장 측 회사 재무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우진 회장과 정민호 전무가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연락해. 투자 미팅을 잡고 싶다고. 며칠 뒤 드디어 그 집안 사람들을 마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토록 증오하던 얼굴들이 들어왔죠. 이제는 백발이 섞인 정우진, 그리고 여전히 오만한 표정의 정민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박입니다. 완벽한 영어 액센트. 제 목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그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귀한 손님으로만 저를 대하며 굽실거렸죠. 오, 제임스 씨. 젊고 유능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만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박, 나이는 어린데 진짜 실력은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력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죠. 그나저나 민호 전무님, 지난번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손실이 얼마였죠? 제가 알기론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정우진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그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저는 서류를 펼치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회사 자산 가치는 충분하지만 경영진의 투자 판단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민호 전무가 진행하신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제 날카로운 지적에 정우진은 식은땀을 흘렸고 정민호는 얼굴이 벌개져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즐겼습니다. 껌을 못 팔아 매를 맞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드디어 만났어요. 그 사람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줌마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지훈아, 방심하지 마라. 저 여우 같은 놈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깊게, 더 잔인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아줌마의 조언대로 저는 회사의 자금줄을 서서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회사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잡아갔죠. 그들은 제가 판 함정인 줄도 모르고 비자금까지 끌어다 쓰며 무리한 베팅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저는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민호가 회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정우진이 정민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실수는 누구나 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정우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전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회장실이었습니다. 10살짜리 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 무슨 잘못한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정우진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핏줄이 아니야.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 이해내 보내. 플래시백이 끝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나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제가 정교하게 설계한 카자흐스탄 광산 투자 프로젝트가 사기로 밝혀졌다는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된 속은 텅 빈 수렁이었죠. 정민호는 그게 자기 인생의 최대 업적이 될 줄 알고 비자금까지 싹 긁어부었습니다. 회사 본사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우진과 정민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 씨, 제발 살려주세요. 추가 자금만 조금 더 융통해 주시면. 정우진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만하던 그 사람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정우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 말투가 갑자기 한국어로, 그것도 아주 익숙한 서울 말씨로 바뀌자 두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아줌마가 몰래 챙겼던 엄마의 사진이었죠. 이게 왜 당신한테? 정우진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정 타는 아이라고 하셨죠? 핏줄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결국 당신들 말대로 됐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당신들의 그 가짜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렸으니까.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정우진은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내가 설마 박지훈이? 어떻게? 죽지도 않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정우진이 순자를 보자마자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 순자, 내년이 감히 배신을 하고 이 짓을 꾸며. 순자 아줌마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저는 제 주인을 제대로 찾아준 것뿐입니다. 당신이 가로챘던 그 자리, 이제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저는 순자 아줌마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회의실 전광판에 스캔 파일이 떴어요. 정우진이 그동안 저질렀던 공금 횡령 내역, 비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엄마의 사망 전후 정황이 담긴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검찰로 갈 겁니다. 당신들이 세운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감옥에서 똑똑히 지켜보세요. 제 말에 정민호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아버지가. 그 비굴한 모습에 진심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때 제 자리를 뺏고 떵떵거리던 놈이 막상 위기가 오니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까지 팔아치울 기세더군요. 저는 차갑게 정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형제는 없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서 혼자 컸거든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우진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우진이 끌려나가며 내뱉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감히. 가짜 주제에.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실에는 이제 저와 순자 아줌마만 남았습니다. 저는 순자 아줌마를 돌아봤습니다. 아줌마,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죠? 순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든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래된 금고 열쇠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한테 주신 거야. 비서실로 저를 급히 부르시더니 이 열쇠와 함께 말씀하셨지. 순자야, 내가 죽으면 지훈이를 부탁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걸 열어라고. 순자 아줌마는 회의실 구석에 있던 오래된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낡은 녹음기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빠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네. 자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잠깐의 침묵. 정우진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이 아빠를 죽였다고요? 증거는 이 금고 안에 다 있어. 횡령 계좌, 비자금 추적,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 주치의를 매수해서 심장약을 바꿔치기 한 정황까지.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순자야, 지훈이를 지켜줘. 그 아이는 아직 어려워. 정우진이 분명 지훈이까지 제거하려 들 거야. 지훈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게. 그리고 이 아이가 20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 내 모든 재산의 30%는 이미 비밀 신탁으로 자네 명의로 되어 있네. 그 돈으로 지훈이를 키워줘.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줘. 마지막으로 아빠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넌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부정 타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살아남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내 자리를 되찾아라. 녹음이 끝나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순자 아줌마에게 모든 걸 맡기셨던 거죠. 아줌마. 아줌마는 그럼 순자 아줌마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어. 15년간 회장님 곁에서 일했지.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시던 사람이었어. 정우진이 횡령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모으고 있었지. 하지만 회장님이 그를 너무 믿으셨어. 형제처럼 여기셨거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셨지. 순자 아줌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드디어 진실을 아신 거야. 자기 심장약이 바뀌어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 몸이 너무 망가진 상태였지. 회장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부르셨어. 그리고 당부하셨지. 지훈이를 지켜달라. 그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나는 회장님께 맹세했어. 도련님을 반드시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저는 순자 아줌마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순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약하게 키웠으면 정우진이 가만 안 뒀을 거야. 금방 찾아내서 없앴겠지. 하지만 내가 시장 바닥 거지처럼 살면 관심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진짜 이유는 순자 아줌마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너를 강하게 만들어야 했어. 복수는 강한 자의 권리거든. 약한 채로 돌아오면 또다시 짓밟힐 뿐이야.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펼쳐보니 정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횡령 증거, 아빠 독살 계획서, 주치의 매수 녹취, 그리고 제 친자 관계를 조작한 가짜 DNA 검사 결과지까지. 이게 다 거짓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너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아. 정우진이 의사를 매수해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지. 너를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우진은 아빠를 죽이고 저마저 쫓아내고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몰랐던 거죠. 순자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선택해.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말 거야?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합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좋아. 순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기자 회견을 열자.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야.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죠. 정우진과 정민호는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어요. 20년 전 부정 타는 아이로 쫓겨났던 박지훈이 진짜 후계자였다는 사실, 정우진이 회장을 독살하고 회사를 가로챘다는 진실,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직함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순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회장 취임식이 끝나고 화려한 파티가 열렸지만 저는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순자 아줌마와 함께 예전에 살던 그 시골 마을을 찾았어요. 우리가 처음 도착했던 그 낡은 흙집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만 마당 한 구석에는 제가 매 맞으며
맸던 밭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뭔가 묻어둔 거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줌마가 가끔 이상한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마당 한 구석을 팠습니다. 얼마 안 가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어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상자를 여니 제가 처음 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 아줌마의 글씨였어요. 지훈 도련님께 오늘 도련님이 처음으로 저를 아줌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기분이 이런 건가 봅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일만 했죠. 회장님을 섬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요. 도련님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모든 게 끝나 있겠죠. 도련님이 당당하게 제자리를 되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여기 올 거라는 것도. 저는 순자 아줌마를 꽉 안았습니다. 아줌마, 사랑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 아줌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의 가족을 만들어줘서. 며칠 뒤 저는 엄마 묘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에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강미숙, 당신은 끝까지 아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엄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란 걸. 엄마는 끝까지 날 지키려 하셨다는 걸. 순자 아줌마가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묘 앞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가 겹치며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죠. 아줌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빙긋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우리 집.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집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 그게 바로 진짜 집이니까요.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낡은 오두막터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죽고 다시 태어난 그곳. 진짜 가족을 만난 그곳. 가족이란 뭘까요? 단순히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해서 가족인 걸까요? 아니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주는 사람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분은 엄마지만 저를 살게 하고 지켜준 분은 바로 제 옆에 앉은 이순자니까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